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기자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눈빛부터 다르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이코패스는 아무래도 이제 정남기인데요. 격적으로 고개를 쓱 돌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사실 프로파일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숙제 같은, 만약에 DNA 증거가 없었다면 이 춘재 같은 범죄자는 절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범죄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범죄도 참 많고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범죄들도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미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약간 범죄 가능성이 늘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도망갈 곳도 항상 봐두고 걸어갈 때. 아, 진짜로요? 진짜.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방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사실 저도 큰 길로만 다녀요. 아, 예, 기자님은 좀 큰 길로 다니셔야 돼요. 그런 거 절대 싫어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가 네. 상당히 그러니까. 많아서 근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그 2019년에 경찰청 발표를 보면 범죄 발생 건수가 약 161만 2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4,410건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범죄 검거 건수만 보면 83.3%의 검거율을 보였어요. 꽤 높은 편. 그러니까 높은 편인데 네, 또 역으로 따져보면은 한 17%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그렇네. 아, 근데 저는 83%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일본만 저희가 비교를 해도 범죄 검거율이 39.3%에 그쳤어요. 네? 39.3%. 그렇죠. 우리나라의 절반이 안 되네요. 미국의 경우도 2020년 기준 LA에서는 55%의 검거율, 와.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44%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찰들의 수사력이 뛰어난 것도 한 이유일 테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CCTV가 CCTV.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특히 많은 네. 거예요. 지문, 지문 맞아. 이거 다 찍고 시작하잖아요. 또 하나가 과학 수사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아, 맞죠, 이유도 맞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신박한 벙커의 진짜 전문가를 한번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지정 생존자 만나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과 박사님, 프로파일러님이시구나. 아니, 내가 왜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캥기지? 예, 들어오세요. 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손소독부터 할까요? 네, 그리고 체온 체크하겠습니다. 네. 정상 체온 나왔습니다. 여기 약간 취조실을 갖고 느낌 좀 익숙하시죠,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대답을 하네요. 프로파일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자의 유형을 추론을 해내는, 그럼 형사랑은 다른 건가요? 형사들은 사건의 정보를 가지고 범인을 잡으러 직접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프로파일러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석가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혹시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사람들을 뭐 분석한다거나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관심이 좀 많아요. 직업병이네, 일종의, 그죠? 그렇죠. 범죄자를 이제 대면하실 때 네. 범죄자로부터 약간 좀 위협 같은 걸 느끼신 적은 있나요? 이름표, 명찰을 이게 뭐 신분증을 다 이제 차고 들어가거든요. 네. 제 이름을 눈여겨서 이렇게 본다든지, 뭐 형사님,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편지 보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 달갑지 않죠. 아직 잡히지 않은 범죄자 녀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지금 미리 뭐
뭐 자수를 하든지 언젠가는 갈 것이다 감옥에. 딱 기다려라. 네. 예, 그런 말을 알겠습니다. 하고 싶네요. 예, 오늘 검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벙커로 함께 가시죠. 아, 네.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지정생존자 김경옥입니다. 저는 범죄심리학자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뭔가 박사님 모시고 보니까 제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뭔가 제 심리를 파악하고 계실 것 맞아요. 같고 괜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찔리네요, 어쨌거나. 자, 박사님, 과학 수사가 시작된 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고요? 아, 네. 과학을 사건 해결에 접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한 추리소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887년에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라는 셜록. 예, 이 셜록 홈즈라는 인물은 이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 겸 추리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자신의 은사이신 조셉 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예. 근데 이 조셉 벨 교수님이 관찰력이 뛰어나시고 탐정을 하면 이 분야가 과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코난 도일이 갖게 되면서 이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네, 또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지정 생존자 김경옥 박사님과 함께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볼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잭 더 리퍼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잭 더 리퍼인데요. 범인을 찾을 때 프로파일링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프로파일링이 사용된 것이 1972년에 FBI에서 시작이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무려 1888년 그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5명이 살해된 이 잭 더 리퍼 사건이 바로 프로파일링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잭 더 리퍼 사건은 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아, 진짜 미해결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미해결된 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찾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 수법도 너무나 잔혹해서 네. 돼서 특필될 만한 사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시체에서 내장을 꺼내서 시체 주변에 전시를 해놓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끔찍한 그런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 이제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로 선정이 됐고요. 발견됐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성폭행 흔적은 없는 미묘한 특성들이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부검을 했던 부검이 토머스 본드 박사가 사건 단서들을 가지고 그 범인의 프로파일을 제시를 했던 그래서 문서로 남아있는 프로파일링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100년 후에 그 FBI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에게 이 사건을 프로파일링해달라. 네, 프로파일러 2명에게 의뢰를 했는데 당시에 토머스 본드 박사가 프로파일링을 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프로파일. 아, 그럼 이 제시가 본드 됐다고 박사가 합니다. 약간 좀 프로파일링의 약간 아버지.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본드. 토머스 본드. 토마스 본드. 자, 그런데 과학 수사와 프로파일링 다른 의미인 건가요? 뭐 지문 감정을 한다거나 문서 감정도 하고 뭐 DNA 분석도 하고 이런 물리적 증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대부분의 과학 수사인데요. 이제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 증거에다가 현장에 남아 있는 어떤 범인의 행동 아니면은 심리, 흔적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범인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범죄자의 유형을 추론하고 뭐 이춘재 사건과 같이 이렇게 자백을 확보하는데 투입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이 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벙커 크루분들께서도 간단한 사건으로 추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피해자는 25살인 네. 여성입니다. 네. 사건은 2004년 2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 시간이 19시 10분경입니다. 7시 10분 저녁이요? 예, 저녁 7시 10분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피해자는 야간 근무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하시는 분이라서 7시경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골목을 지나서 도로로 나가게 되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집에서 나와서 약 10분 정도 거리 되는 골목 즈음에서 웬 개안에게 이제 칼에 찔려가지고 5번 정도 배와 가슴 부위를 칼에 찔려서 그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하셨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 식당은 큰 도로상에서 골목 안쪽으로 약 38.5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 도로는 나름대로 꽤 번화가입니다. 오. 예. 저녁 7시면 오, 저녁 식사하는 분들이 많았을 그렇죠. 텐데. 사람 많은 데서. 네, 다른 물적 피해는 없고 찌르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면식범일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가 완전히 한적한 시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행위까지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몇 시에 출근하러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알고 기다렸을 것 같은 느낌. 그럴듯하네요. 근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 예. 약간 전형적인 묻지마 혐오 범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10여 분 거리였잖아요. 피해자 집은 사건 발생 지점에서 그러면은 면식범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싸우다가 무슨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대화가 걸렸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래서 목격이 되기도 했을 테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표적을 가만히 노리던 그 맹수 같은 사람이 불시에 찌르고 그 여성은 사망한 게 아닐까. 제가 한번, 저는 이게 전형적인 약간 묻지마 살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면식범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7시 반에 출근을 한다고 봤을 때 퇴근을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새벽에 할 거예요. 새벽 그쵸. 4시, 5시 정도에 할 건데 면식범이면은 4시, 5시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게 내 신분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저녁 7시에 뭐 아무도 뭐 다 사람 다 있는 데서 했다는 그렇죠. 건 그치. 약간 충동적인 이런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나는 사람을 찌르고 싶어.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두 분하고 의견이 같아서 장 묻어가려고 박사님이-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아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아까부터 그 아이 같은 프로 보면요, 그 면식범 아는 사람일수록 잔인하게 살해한다고 진짜. 많이 찌른다고 제가 그거를 봤었거든요. 5번이면은 이게 면식인가요? 비면식인가요? 나왔었는데 기억이 또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제 출혈사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신 걸 보면 5번을 찔렸을 때도 꽤 깊이 찔리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면식범이면 어쨌든 동기가 있을 것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기는 25세 여성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은 치정에 의한 맞습니다. 살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치정에 의한 살인이라 그러면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미숙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5번의 사람을 죽인다? 맞아요. 그것도 자기랑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저는 면식범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이제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 그러면은 배 같은 데 안 찔러요. 목이나 얼굴, 머리 이런 데를 찔러서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지. 그 무섭다. 배 찔렀다. 배 찔렀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사실은 그냥 면식범이다. 나 저를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뭐 크루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 타당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이 가장 걸리는 거는 19시 10분경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네. 그리고 뭐 골목이면은 사실 누구든지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원한이나 보복 이런 거에 의한 면식범의 가능성도 사실 상당 부분 배제를 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비면식이었습니다. 아하, 묻지마. 이 사건은 그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4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세 번째로 했던 사건이에요. 그거군요. 그 서울 서남부 네, 그게 서울 발생했을 서남부 때. 연쇄살인 사건. 예, 이게 예. 정남규 사건이에요. 예. 정남규가 2004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 이 사건은 2004년 2월이거든요. 네. 이 사건 이후로는 정남규가 범행 시간을 더 야심한 시각으로 옮깁니다. 예, 그러니까 범행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거든요. 자신의 어떤 노출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점점 학습이 되기 때문에 발생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비면식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시간대는 사실 좀 아니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정말 예. 저희 셋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황만을 보면은 면식으로 볼 만한 예, 정황들이 있긴 한 면식에 거죠. 예. 네. 그래서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앞서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했던 유영철이라고 예, 예. 하는 네. 연쇄살인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유영철이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본인이 했다. 예. 본인이 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정까지 갔는데 이 사건은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남규가 검거가 되고 이건 정남규의 사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2004년 1월부터 2004년 7월 유영철이 검거될 때까지 그 사이에 유영철과 정남규가 서울에서 공존하면서 범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박사님께서도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이코패스는 아무래도 이제 정남규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입직하고 나서 처음에 분석했던 사건도 정남규였고 사이코패스 중에 제일 센 사이코패스 아, 진짜요? 그렇다 그 그러더라고요. 와중에도 정남규가 엄청난 사이코패스예요. 네, 뭐 점수상으로는 유영철이 더 높긴 한데요. 정남규도 그에 못지 않은데 정남규가 검거가 됐을 때 관할이었던 프로파일러들이 다 소집이 당일날 됐었어요. 정남규하고 프로파일러들하고 앉아가지고 대치를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순간에 제가 뭘 봤냐면 이제 정남규가 벽 쪽으로 고개를 쓱 돌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네. 아씨 걸렸네. 어, 뭐 이런 거지. 이 사이코패스인 연쇄살인범들은 검거가 돼서 조사를 할 때도 네. 본인의 범행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행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서 마치 그거를 회상하듯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시욕 때문에 그러면 유영철이 정남규 사건을 어. 본인이 했다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라는 거는 이게 이제 4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인의 경우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략 평균 15점, 16점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 16점 정도의 사이코패스 기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 잠깐만요. 그게 더 무서운데요? 어머나. 정상이 뭐야라고 할 때 네. 완벽한 정상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까? 유영철의 경우에는 네. 34점 정도가 나와서 네. 사이코패스 중에는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40점 만점에. 그러면 몇 맞죠. 점 이상이 사이코패스로 판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영철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편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34점. 굉장히 흥미롭게 사이코패스 테스트 25점이 넘는 사람들의 뇌랑 일반인의 뇌를 비교를 하면 둘이 보이는 어떤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모양이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사이코패스 전문가인 제임스 펠런 박사가 이제 보여줬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믹달라라고 부르는 편도체. 네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좌우하는 뇌 부위인데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편도체, 아믹달라가 정상인과 비교해가지고 활성도가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간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때문에 이거를 저지르지 못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의 경우에는 이런 공포가 굉장히 아무렇지 줄어들어 있다. 또 하나는 누구나 화가 나고 진짜 죽여버려 막 이런 감정, 이런 말 하는 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때 근데 있죠. 정말로 죽이러 가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내측 전전두피질이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고 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부위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내측 전전두피질 쪽에 활성화도도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의 연결망도 더 약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어.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그 정상뇌와 사이코패스 뇌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게 제임스 펠론이라고 맞아요. 하는 이제 미국 샌디에고의 과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뇌를 스캔한 사진들을 이렇게 널려놓고서 이 중에서 사이코패스 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추출을 해본 거죠. 네. 추출한 다음에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자기 뇌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요? 펠론 스스로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약간 바람 잘 피고 아. 그다음에 약간 도박을 할 때 약간 사기 같은 거 약간 도덕성의 결여가 있었어요. 본인의 책에 어떤 얘기도 쓰냐면요. 교수였잖아요.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네. 이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뻤다. 와 진짜. 사이코패스 맞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사이코패스 뇌에 유전 성향이나 혹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 잘했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너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다루어지면서 네. 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면 무조건 사이코패스 아니냐.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그 김태현이라고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이코패스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어쨌든 지금 평가는 나왔거든요. 그게 네. 더 무섭다.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제 뭐 7명 중에 4명 정도는 예, 사이코패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연쇄살인범의 전체가 다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다양한 시도와 연구로 예. 그런 것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이 연구.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썰렁 용자입니다. 오늘은 범죄에 관한 여러 썰들을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대로네요, 썰렁공자. 오늘은 어렵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렵게 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 뭘 전형적이라고 자꾸 벌써 무서워.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조선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조선시대 이 동물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곰. 아닙니다. 동물이 연쇄 동물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어요. 개. 아닙니다. 고양이. 고양이 아닙니다. 귀여운 것들 계속 나오죠? 동물. 안 귀엽다는 얘기잖아. 까마귀. 호랑이. 아닙니다. 가축인가요? 돼지. 아닙니다. 닭이요. 아니 다 나오면 어떻게 소죠, 소. 동물농장이냐고. 말. 아, 아까부터 속았더라고. 아니에요. 자, 역시 오늘 아주 작가님들이 이양을 전혀 감을 못 그죠? 잡겠는데 아, 힌트를 가축이 좀 맞아요. 주세요. 가축이. 네, 문제 딱 봤는데 이거 못 맞추겠더라고. 그러면 좀 힌트를 주셔야죠. 요거는 근데 사실은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나 알았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뭘 또 아, 진짜예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라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 어디서 중국인가 어디서 코끼리? 어디서 무슨 그 뭐 왜 사신단 올 때 뭐 사신단 올 때 뭐 제가 코끼리다. 코끼리. 코끼리 정답입니다. 코끼리다. 그렇죠? 그래 어디서 보내왔는데 나 그거 봤단 말이야. 그렇죠. 요게 실제로는 1412년 겨울 태종직위 12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선물로 들어온 코끼리가
공조 판사였던 이유를 궁안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범행 수법은 이유를 밟아서 죽였다. 그렇다면 이 코끼리 어떻게 됐을까요? 전라도에 있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코끼리가 수초를 먹지 않아서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서 코끼리가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식욕을 회복한 코끼리 녀석이 전라도 곡식들을 모두 축낼 기세로 다 먹어치우면서 보다 못한 왕은 또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돌아가면서 코끼리를 사육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코끼리는 결국 충청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코끼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죽이는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왕은 다시 또 코끼리를 섬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코끼리는 요 기록을 마지막으로 실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의 습성을 잘 몰랐을 테니까 당연히. 네. 코끼리가 왜 그 공조판서 이유를 밟아 죽였을까? 근데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 이유라는 공조판서가 코끼리를 기이하고 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침을 뱉고 괴롭혔구나. 지금 이렇게 코끼리를 화를 돋았던 것 같아요. 코끼리가 노해서 밟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코끼리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가 있었다면 맞습니다. 코끼리를 선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겼을 텐데. 변호를 좀 해줄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셜록 홈즈가 과학 수사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셜록 홈즈 외에도 추리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과학 수사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템? 현재 과학 수사하면 떠오르는 이 아이템 아이템?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네. 과학 수사하면 떠오르는 이 아이템? 네. 근데 셜록 홈즈 하면은 요런 뭐 요런 돋보기 거. 같은 거. 그런 알지, 뭐. 느낌. 아니, 작가님들이 조금 사악한 게 이게 아니, 도구를 지금-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야? 풀어서 지금 막 우리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죠. 네. 맞춰보라고 일단. 테이프 같은 거 아니에요? 테이프, 그렇죠. 근데 CCTV 돌려보는 거 아니, 아니. 볼까요?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지문을 따기 위해서 테이프로 이제 지문 놓고 그거를 따서 현재 떠오르는 이 아이템?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가 보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근데 어쨌거나 과학 수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과학 수사를 이제 하러 갔어. 현장에 갈 거 아니야. 그때 뭘 가지고 가냐 이거죠. 이거 굉장히 이미 답을 줬습니다.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얻기 위한 수단을 가져갈 것 그러니까 같고. 과학 수사 뭐 박스가 있겠죠. 그거를 다 스프레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뭣도 지문이 들어있고. 바로 드러나지 하네. 않으니까 지문이 드러나게 하는 형태의 시료를 뿌려주고 아까 방금 그러니까 했던 아이템 그 딱 한 단어? 딱 한 단어예요? 비슷해요. 근데 서영 누나가 진짜 촉이 너무 좋아. 이거 정답 처리할까요? 네, 정답 뭐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얘기해요? 뭔데? 정확히 방금 전에 아이템 박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거를 현장 분석 키트라는 아.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네 진짜로.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오스틴 프리먼이라는 의사 겸 소설가가 쓴 붉은 엄지손가락의 주인공 쏜 다이크 박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너무 정확히 맞췄는데. 예. 그래서 이 당시는 물론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분석 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을 조사한다는 게 거의 뭐 상상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썬다이크 박사는 각종 약품 그리고 심지어는 소형 현미경까지 현명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아까.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다 정답이에요. 있는 거야. 그 그죠? 박스 그 안에 그 세트 예, 안에 그 키트 키트 안에 다 있는 들어가 거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키트를 볼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예전에 살던 이태원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과학수사대가 왔었거든요. 제가 사건 수사를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못 나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문을 다 따고 근데 책 같은 게 있어서 지문이 막 몇십 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 지문을 딱 따더니 와봐 이러더니 왜요? 했더니 이거 되게 희귀한 지문인데 책에서만 봤는데 처음 봐 하더니 제 지문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야 이게 몇 번에 나오는 지문인데 실제로 본 적 없지 이 지문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느꼈던 건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이 희귀한 지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만 봐도 바로 걸리겠구나. 박사님 지문 어디 교과서에 이미 실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문이 다 뭐 이렇게 번호화돼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답은 제가 맞췄다는 거. 오늘도 역대급 썰들로 엄선해온 저 썰롱 용자에게 다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작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세.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만세! 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870억 분의 1입니다. 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870억 분의 1인데요. 자, 제가 볼 때는 나 알 것 같아요. 뭐죠? 불가능하다. 이용주가 세상을 끝마치기 전에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건가요? 정답. 아니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죠. 870억 분의 1은 다른 사람과 지문이 일치할 확률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제가 거의 맞힌 거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불가능하죠, 솔직히.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95%까지는 일치를 하는데 나머지 5%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5%를 또 구분해서 또 그걸 찾아내기는 하나 봐요. 범죄자들 중에도 이게 지문을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칼로 잘라내버리는 네, 맞아. 그런 그 케이스. 피해자들을 유기할 때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지문 부위를 이렇게 다 잘라내고 유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화상 또는 베어가지고 지문을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라는 거는 이 지문의 융선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불특정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화상이 아물면 다시 지문이 나오고 잘라내도 다시 아물면서 지문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DNA를 DNA.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살인의 추. 네네. 이춘재. 네. 그 녀석 잡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사실 프로파일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숙제 같은 정말 꼭 풀고 싶은 그러한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이춘재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발뺌을 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DNA 증거를 들이미니까 본인도 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DNA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DNA 증거가 없었다면 이춘재 같은 범죄자는 절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다 DNA,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DNA의 정확도는 99.99999%라고 해서 요게 나오면 거의 이제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죠. 그 소량의 DNA를 굉장히 많은 양으로 중폭시키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 검사할 때 사용하는 PCR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PCR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DNA를 중폭시켜가지고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살인의 추억이 있다면 미국에서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잡지를 못했어요, 경찰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에 42년 만에 조지프 제임스 디엔젤로라고 하는 76세의 할아버지가 체포가 되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또. 네, 그리고 실제로 범인이 조지프 제임스 디엔젤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딱 그 기간 동안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숨죽여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었어요.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경범죄 하나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와. 신나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 범죄자 DB를 계속 돌려본 거예요. 계속 돌려봤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기막힌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건데요.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친척을 찾는 조상 찾기, 친척 찾기 네, 그거- 놀이가 그거 되게 유행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예를 약간 들어서 트렌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자기 DNA가 소중한 DNA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그 이상해서. 사이트에 올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이 안 하고 FBI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대조 할머니가 같은 100명을 추려낸 겁니다. 우와. 그 100명을 하나씩 추적해가지고 나이, 성별, 거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5손가락 안에 이 조지프 제임스 디앤젤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 유전자랑 확인을 해봤더니 매치. 와.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과학 수사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아, 와, 처음 봐요. 아, 진짜. 난생 처음 봐요. 경찰청에서는 쓰지 않는 걸로. 그렇죠. 네, 신뢰할 만할까 싶은데 한번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박사님.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자, 칼리브레이션. 갑니다. 나 공소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예쁘다. 저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아, 아이, 사람이 진실돼야 말이지, 이거. 어디서 방송 제가 연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것도 제가 연기하겠어. 연기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입만 연기했습니다. 열면 거짓말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니면 연기가 뭐야? 못 해볼 것 박사님이 같아요. 한다고요? 아무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박사님이 이런 거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와. 나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분석해 본 적이 있다. 아니다. 이거 은근 긴장되는데. 되게. 이거 내 말 진짜 분석하셨을 꽤 것 같아. 아파요. 꽤 아파. 나 분석당했을 것 같단 말이야. 오, 진실. 아, 평소에 아, 진실이에요. 이게 미리 세팅해 놓은 거야. 박사님 알아보고. 일하시는 무슨 어디서 리모컨 박사님.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장동선 박사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입이 무거운 편이다. 과묵한 편이다. 야 이건 진짜 거짓말이지. 과묵한 편 맞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전기 충격 잔인하시는 준비해 모르는 주시고요. 이건 진짜 심판 받아야 돼요. 지탄 받아야 되고.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와? 이거 되게 세, 이거 되게 세. 왜 이렇게 세게 와? 신통방통하네 갑자기. 이거 정말로 아, 너무 재밌어요. 장 박사님이 너무 말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나야 또? 이거 정확합니다. 100만 볼트. 이거 가져가세요, 박사님. 이거 과학 수사에 써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정확해요. 아,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분석실에 있는 김희송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전에 그 거짓말 탐지기 이용해서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신빙성 있을까요, 실장님?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굉장히 통제된 조건, 실험실 조건에서 충분한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혈압, 호흡, 맥박,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다 측정하고 계신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뇌파, 눈동자의 움직임, 몸의 변화 여러 가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사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짓말 탐지기는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뭐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실은 거짓말 탐지하는 기술이 진실자의 불화를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거짓말을 발견하는 기술보다는 탄로가 나면 중대한 처벌을 받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5% 정도 이상의 정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막 연습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예, 지능도 높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미리 연습하고 오면 더 반응이 잘 나오고 연습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르게 네. 아마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통과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제가 가장 좀 어려운 분들이 아주 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말하기만 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여기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분은 통과하시겠네요. 아마 핵심적인 사안에 딱 들이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오. 근데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혀를 찌르거나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예, 혀를 찌른다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물어본다거나 도난당한 귀금속의 종류, 뭐 금반지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 훔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오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굳이 근데- 탐지기를 쓰지 않아도. 이게 너무 눈치가 이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봐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진짜 거짓말 못하겠다, 아들. 아드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예. 이제 보통적인 상황에서의 그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얘가 조금씩 뭔가 다르게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간파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자라서 이제 크게 되니까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은 아빠 회사로 잠깐 와봐. 호출 한번 하시고. 아, 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겠네요. 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우리 실장님 덕분에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 네네. 범인 잡는 디테일한 이야기는 사실 좀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냐면은 이 범죄자 녀석들이 이런 걸 본 다음에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써먹을 맞아요.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데를 가보면 사실은 CSI 효과를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오, 예. 부모님을 살해하고 거기다 이제 밀가루 같은 거를 뿌리고 이제 네. 가잖아요.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뭘 뿌리고 가는 그러한 현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소화액을 뿌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엌에서 조미료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뿌려놓고 간다거나 실제 이제 작은 케이스일지라도 학습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창방패 싸움인 게 이렇게 알게 되면 또 다른 과학 수사 맞습니다. 도구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네. 새로운 범죄자를 잡기 위한 범죄 도구를 또 만들어내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활용되는 범죄 예방 도구 중에 하나가 전자발찌. 아. 거죠. GPS가 내장된 전자발찌로 동선을 체크하는 네네. 것인데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126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와, 합니다. 네. 많네요. 아니 이 전자발찌의 시초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스파이더맨?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아, 진짜로요? 실제로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잭 랄프라는 판사가 스파이더맨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네. 이 스파이더맨 만화를 보다가 악당이 스파이더맨을 추적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몰래 송신기를 붙이는 장면을 보고 전자발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판사님이 그래서 저 방식을 이용하면 창살 없는 교도소처럼 범죄자를 어디서나 감시해가지고 교도소의 포화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되게 현실적인 생각도 하시고요. 담뱃갑 크기의 전자발찌를 가석방자의 팔목에 붙이는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가 이걸 보고 따라하면서 대규모 전자 감시가 시작이 된 거죠. 아 처음에는 팔찌였다가 지금은 발찌가 된 건가 봐요. 많이 봐줬네. 그래서 땀이나 냄새 같은 생체 징후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범죄 징후.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보면은 네. 미리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어.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고 해요. 자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게요. 자 오늘은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생존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네.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총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돌릴 거 있잖아. 이건 휴대폰, 휴대전화가 들어있네요. 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그 순간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를 통제하고 범죄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한테 칼을 휘두르는 범죄자와 둘이 있는 순간에는 그런 순간을 정말 노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거든요. 네. 제가 만났던 한 그 택시 강도 강간범 같은 경우에는 이 택시를 타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러한 여성들은 그 자신의 범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들은 1차적으로는 범죄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그에 앞서서 더 큰 목적은 검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 몸과 같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핸드폰을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실제로 112 신고 긴급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긴급 전화 및 긴급 문자 배너를 3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 그리고 미리 입력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이 경찰서 신고센터로 그 신고가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신고 앱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수신 번호에 112 찍고 문자를 전송하기만 하면은 또 바로 경찰청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그 송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무조건 112로 문자를 위치를 전송하면 그게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 또 기억해주세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자,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 아이템부터 신고 꿀팁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를 바라진 않아요. 물론이죠. 그래도 적어도 범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보시면 그 정도의 지식은 충분히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오늘 박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또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범죄자 녀석들, 니들 다 잡힐 거야.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잡힐 거야. 지금 잡으러 갑니다. 딱 받았어. 저 어릴 때는 빨간 마스크, 입이 여기까지 뭐 찢어져 있어서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아니 화장실은 그거지. 그거는 옛날이야. 아저씨 제발요. 통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짜장면 드려요. 진짜 그랬거든요.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잘 못 거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받는 또 다른 공포증이 있는데요. 주사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사 맞거나 피 뽑다가 어느 순간 그냥 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뭐지?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